질병관리청이 최근 있었던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부터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1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일상을 지켜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인데요. 자세한 내용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장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질병관리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2025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죠.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025년에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청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했던 몇 가지 그런 저희 성과들을 기억해 보자면 저희가 이제 국제 보건의 안보에 있어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보건기구의 합동 외부 평가라는 것을 잘 평가를 받고 아주 우수한 그런 역량들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봐서 알고 있듯이 백신의 개발과 활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mRNA 백신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는데 25년에서 2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실제로 품목 허가까지 받는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작년에 첫 발을 띄었습니다. 네. 비임상 시험을 하고 또 결국 일상 시험에 진입한 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또 탄저 백신 개발에서도 성공을 해서 이 녹십자와 같이 탄저 백신을 생산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이외에도 국민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저희에게 있잖아요. 희귀 질환도 그렇고 노쇠 예방도 그렇고 다양한 만성 질환에 대한 그런 관리 사업들도 더욱 고도화하고 체계화하는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성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다음 올해 추진 전략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저희 청에서 결국은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 그다음에 일상적인 감염병, 비감염병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한 계획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회복하고 사회를 복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보완한 그런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계획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감시 체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호흡기 감염병도 그렇고 노로바이러스처럼 수인성 감염병도 그렇고 이런 감염병 감시 체계를 좀 더 다층화하고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들을 26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료 감염 문제들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제내성 세균 등의 감염으로부터 이런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더욱더 이게 고도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고령층, 취약계층들도 그런데요. 내년에는 특히 올해에는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청소년들에 대한 연령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성매개 감염병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암종증들을 예방하는 백신도 남성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들을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고령화, 그다음에 지역 격차,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결국은 노쇠 문제에 연관되고요. 또 여러 가지 손상 문제에 연관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계획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적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되고 있는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기대하고 있는 기술적 변화, AI를 도입하는 이런 기술적 변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저희 청이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잘 올해 진행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또 AI 기술을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보건 질병관리 정책에 잘 이렇게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되는 숙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또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PPT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깔끔하게 설명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업무 보고 현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PPT 보고 네, 이어서 슬라이드 한 장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감염병 재난을 슬기롭게 대비하겠습니다. 대비, 대응, 회복의 전주기적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 의료, 사회 대응을 포괄적으로 재고조하면서 미래 어떤 형태의 위기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요걸 넘어서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 기준치가 점점 엄격해져 가지고 약 안 먹어도 될 사람이 자꾸 약을 먹게 된다. 그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작동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보건의료적 이제 그런 그 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점점 더 큰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조기에 적시에 그런 중재를 가하는 것이 환자 개인의 건강과 이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약 대상이 늘어가더라. 이게 로비 결과이냐라는 설에 대한 입장은 그건 아니다. 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보던 분이세요.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장관님 원래 친정이라서 그런지. 네, 업무 보고 영상 보셨는데요. 정말 지금 대통령도 어디서 많이 네. 보던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지사 네, 이제 네, 시절이었죠. 그때 네. 코로나 감염병 대응 단장 또 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존에 그런 연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보고도 네.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위기 네. 어떠셨어요? 네, 뭐 경기도청에서 이제 뭐 그런 일했을 때에도 좀 유사한 흐름들을 계속 느꼈는데요. 예. 질문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네.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꼭 후속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장이나 관리자들도 현장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예. 그런 리더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업무 보고를 대하는 또 기관장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감염병 위기 대응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업무 보고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온 국민이 다 겪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5년 전에 2015년에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그런 곤란과 고통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행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 두 가지 감염병 유행을 되돌아보면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는 단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사회를 복구해내고 사회 기능 회복하는 그 긴 호흡의 전망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비, 대응, 회복을 아우를 수 있는 전주기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23년에서 27년까지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이란 것들을 수립하고 지금 중간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 회복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보완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예. 팬데믹을 대비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모르는 질병인 거죠. 병원체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고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 질병과 유행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체와 그런 이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수단에는 적절한 진단 검사 도구도 있을 수 있고 치료제도 있을 수 있고 방역 정책에 대한 매뉴얼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신입니다. 결국은 전 인구 집단이 면역력을 획득해야 사회를 다시 개방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라는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험을 이해하고 또 위험을 낮춘 뒤에는 사회를 복원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를 복원하려면 의료 대응, 방역 대응, 사회 대응이
아주 잘 조율되거나 통합적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 거버넌스의 마련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적인 세밀한 설계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팬데믹을 준비하는 그런 고도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백신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백신 자급이 안 되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로 자금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백신 자금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또 네. 이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저희가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감염병의 일상적인 관리, 우리가 늘 매년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백신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또 뭐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되풀이되는 그런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 대응 자산으로도 백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가 예방 접종 중에서 현재 22종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자급률로 계산하면 약 27% 정도에 좀 불과하죠.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뭐 저희의 역사적 경험으로도 이 공급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노력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백신 자급률을 올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 현재 가까운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폐렴구균 백신과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뭐 22종 중에 8종 정도가 되니까 비율로는 36% 정도까지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기적으로도 더 계속 더 그런 백신 자급률을 올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신속성입니다. 감염병 위기가 발생해서 병원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엔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수년 단위로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개월 내에 뭐 100일, 200일 저희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어떤 항원이 미리 다 확보되는 경우라면 100일, 항원을 처음부터 이제 설계하고 제작해야 되는 경우라면 200일 이내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럴 때 활용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 과학기술적 플랫폼이 mRNA라는 백신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맞았던 백신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mRNA 백신 플랫폼을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자급하고 생산하려는 것이 지금 저희의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그런 28년 말까지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병원체에 따라서는 mRNA 백신의 범용성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외에 다른 플랫폼들, 뭐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거나 하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기술들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각 감염병 고도화에서 이제 예방하고 또 진단하고 또 대응하는 이런 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백신이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간에 이제 진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병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진단 검사는 제일 먼저 필요한 기술적 도구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환자들을 잘 사회에서 이제 감염자를 찾아내고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정하게 격리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감염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디지즈 X, 팬데믹 X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모르는 미지의 것이라는 거라면 당연히 그 위기에 저희가 직면했을 때 진단 검사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 발생 후 초기에는 그런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 신속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신속성이 위기 대응이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 즉 이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줄일 수 있는 신뢰 정확한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처음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또 바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공 용량을 아주 빠르게 확장해내야 됩니다.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법을 검사를 이제 개발하고 도입한 뒤에는 그 제공 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그런 제공 용량이 늘어난 다음에는 다양한 방식의 그런 진단 도구들이 추가로 또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속 검사 키트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다양하게 필요해지고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되는 용도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부 영역 안에서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 또 이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네. 연구기관, 의료기관 혹은 뭐 바이오 기업 등도 다 같이 연합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는 그런 역량 있는 기관들과 같이 잘 연합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이라는 것들을 우리 청에서 지정하고 네. 또 관리하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도 올해도 계속 더 확장해가고 또 이제 팬데믹이라는 건 계속 지리적으로 넓어져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수도권 중심으로 우수 진단 검사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면 지역적으로도 더 많은 그런 저희가 연합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됐지만 대한민국이 백신을 만드는 그런 것도 WHO나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진단 키트도 그렇고 이렇게 역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2025년 작년에 개정된 국제 보건 규칙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라는 이 IHR 국제 보건 규칙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 협정이라는 부분을 어제 좀 제안하고 수용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그런 감염병 위기 중에서도 팬데믹이라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노력, 국제적인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속하고 더 조율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형평성이라든지 연대의 가치들도 중요하고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협력과 혹은 자원 조달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젠다로 제안이 됐던 것인데 WHO를 중심으로 그 새로운 IHR 규칙에 걸맞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앞서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런 WHO의 외부 합동 평가, 합동 외부 평가였습니다. 저희가 17년도에 처음 한번 수검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48개 지표를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5점 만점에서 만점을 받았던 지표가 61%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8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았는데 8년 만에 평가를 받으니까 당연히 평가 항목들도 더 많아지고 질문들도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6개 지표 중에서 5점 만점을 52개를 받았고 한국이 93%가 만점을 받았고 이거는 정말 독보적인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타 국가와 정말 독보적인 그런 성과거든요.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세계적인 보건규약의 보건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변화 흐름들을 잘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았다는 말이 사실은 한국은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 받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요구와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기술 지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기술 지원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한다거나 물자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ODA 부분에서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 요청을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로 이제 돌아와서 국내 감염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 감시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구체적일수록 좋고 정확할수록 좋고 그리고 정밀할수록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유행, 독감 유행이 A형 독감이 유행하다 최근에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정확하게 국가가 알고 있어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표본 감시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 감시 기관이 위원급에서는 한 4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이걸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900개까지 늘렸거든요. 그럼 결국은 더 정교한 자료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이 어떤지, 전라남도가 어떤지, 부산시가 어떤지 하는 지리적 상황들에 따른 변화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본 감시라는 것도 뭐 증상을 기반으로 한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이 병원체 자원을 수집해서, 즉 이렇게 체액 같은 그런 자원을 수집해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이런 병원체 그런 감시도 저희도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하수 감시라는 거를 23년부터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감염병의 유행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유행하는지를 확인하고는 차원에 있어서 의료 이용의 변화가 있다면, 혹은 진단검사법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그 질병이 실제로 많아지는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아지는 것처럼 파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하수 감시를 일정하게 저희들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정말로 이 감염병의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보완적인 것이죠. 그래서 되게 저희들이 이 다층적이고 보완적인 감시 체계, 그런 임상적인 표본 감시, 그리고 병원체 감시, 하수 감시 같은 다층적인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 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의료 현장에서 네. 의사들이나 아니면 또 환자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그 가이드라인도 네, 좀 맞습니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예. 어려우시겠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감염병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병원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러 갔지만 그 안에서 병원이라는 공간이 위험한 병원체가 많은 공간이고, 그렇죠, 공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그만큼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몸에 꽂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치료 자체가 그런 과정인 치료, 예.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당연히 최소화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 네네.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지침들을 마련하고 매뉴얼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을 저희 청에서 개정하고 보급하는데요. 이번에 9년 만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그 기간사에 있었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잘 반영하여서 지침을 개정 중이고, 또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아주 거대한 큰 병원들이 있고 작은 의원까지, 요양병원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표준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뜻이 결국은 평균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영역에 맞는 맞춤형 지침과 매뉴얼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위원급을 대상으로 주사의 실무에 대한 위험을 낮춘다거나, 또 공간의 특성, 시설의 특성, 전문 인력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위원급에는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네. 많이 일하고 있고요. 그럼 간호조무사 분들이 이에 대해 더 적합한 교육, 어떤 분량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고려한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예. 이런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참 네, 그 환자 본인도 어려우시지만 네, 같이 희귀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네. 가족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 이런 진단이라든가 또 사각지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한 방안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로 희귀 질환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지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예.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개 부처에서 노력만으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네. 지난 1월 5일에도 복지부, 식약처, 저희 청이 함께 정부 합동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브리핑도 했었고요. 몇 가지 주요한 그런 정책들 소개하자면, 네. 이제 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예. 그 당면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10%까지는 지금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네.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더 낮추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낮춘다고 할지라도 그 낮아진 금액도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가의 치료를 받을 때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 청에서는 그렇게 본인 부담금들 중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 그런 의료비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부양 의무자 가족의 소득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 같은 부분들이 장애물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드문 질환들은 잘 발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대상의 희귀질환을 지정하는 부분들도 계속 확대해 가서 현재 1,300여 개의 질병이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70에서 80개 정도의 질병들을 더 찾아내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과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장 유전체 분석 등 고가의 검사들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 장벽도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장벽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진단 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 안에서 계속 더 확장해가고 또 그런 장벽을 낮춰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 내외분께서 지난 성탄절 전 날이었었습니다. 이게 희귀질환 환우 가족들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탄절 전날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울림을 줬었는데요. 우리 질병관리청도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잘 살피는 기관이 되려고 합니다. 네. 이런 희귀 질환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기술 자체가 보면 굉장히 기술이 중요한 네.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외국의 어떤 의료 관련 아니면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굉장히 네. 기술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결국은 대한민국도 이런 기술은 안보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건안보, 헬스 시큐리티라는 부분이 점점 더 이 중요한 가치로 국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갖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 즉 이런 기술적인 개발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생물토래에 악용될 수 있는 탄저균에 대한 백신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5년 가을에 결국은 생산과 비축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생물 안보의 핵심 기술들을 역량 확보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이게 개발해낸 것들이고 그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잘 이제 이어가고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 테러 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국내에서도 일정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적어서 이게 민간 기업들에서 백신을 개발하거나 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 이제 치명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도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성 증후군 SFTS라는 질병을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매년 100에서 2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 20에서 30% 정도가 생명을 잃지만 유효한 백신이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가 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한 국가에서 그런 백신을 개발한다면 인접 국가 그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타 국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고 있는 다제내성 세균, 항생제 잘 듣지 않는 세균 감염이 예. 사실은 굉장히 큰 위협이고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예. 이런 다제내성 세균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아주 수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 이런 영역 역시 민간 기업이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부와 이런 바이오 산업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참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에 네. 관련해서 기후가 변하면 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예방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기후 보건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측과 이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보건 영향 평가라는 걸 저희 청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가 제2차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실행하는 해입니다. 네. 1차 평가 때는 한 3개 정도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기온의 변화라든지 감염병 그리고 대기질 이 정도 영역이었는데 영역을 4가지로 확대하면서 기후 재난 같은 영역도 이제 조사에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질병에 있어서도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병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야 하는 네.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도 늘리고 평가는 지표 항목들도 늘려가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내는 게 저희 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사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생산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후보건에 대한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들을 저희가 해내야 되고요. 또 그런 일들을 정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근거 법령들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보건 기후위기 대비 국민건강관리법이라는 가칭의 법안을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매개체의 변화들이 가장 흔히 얘기되는 사례거든요. 예. 모기의 변화, 진드기의 변화 이런 것들로 사람의 어떤 질병들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게 예. 원헬스 이런 환경에 있는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를 부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잘 아는 겁니다. 이러한 매개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잘 확보해내거나 혹은 더 고도화해내거나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현재 매개체 감시를 하기 위한 그런 저희가 거점 센터가 16개 정도가 지정돼 운영 중인데 네. 점차 지자체 등과 협력을 해서 30개소까지 좀 늘려서 지리적인 분포와 변화들도 잘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개체를 채집한 다음에 어떤 종의 모기인지를 알아내는 과정들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AI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면 훨씬 더 진일보한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인 마련, 근거 법령 같은 토대 구축, 그리고 실질적인 과학기술적 적용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조금 전에 AI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AI를 활용해야 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도 그렇고 그걸 또 네.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네. 부분들. AI에 대한 활용 네.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네. 양질의 데이터를요. 모든 법정 감염병을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신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입국할 때 검역 정보들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 연구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그렇죠. 있다면 그 안에서 정수를 뽑아내는 건 그만큼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만큼 충분히 거기서 근거를 창출해냈고 정책을 수립해 왔느냐라고 국민들께서 질문하신다면 충분치 않았다고 안타깝게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적 시대 변화가 있는 거죠. AI라는 기술이 예. 저희들한테 가까이 왔고 비유하자면 어려운 항해를 떠나고 있는데 이제 순풍이 부는 것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AI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즉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29년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청 안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뭐 유사한 보건의료 데이터들, 공공 데이터로 대표적인 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 데이터들을 계속 연계해 가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가겠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AI 기술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항원을 최적의 항원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그런 최적화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안에서도 AI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해서 국민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현재 실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강화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